자, 이제 7장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질문 기술을 활용한 언어 인지력 개발 훈련입니다. 자, 이번에는 핵심 파악 기술입니다. 핵심 파악 기술은 가장 질문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죠. 자, 핵심을 파악한다. 이 세상에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 즉 변수가 다양한 상황에서 그 다양한 변수들 속에서 인과관계, 동물관계, 상하관계 등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여러가지 자연물들 또는 동물들, 그 속에서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지금 동물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암살자들이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상황인지, 숨어있는 상황들은 파악하기 쉽지 않죠. 매복을 당했을 때 매복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죠.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이 숨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핵심 파악이라는 것은 드러나 있는 것을 가지고 상황 파악은 쉽지만 감춰진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자, 동물과 좀 비교를 해보면 이 핵심 파악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간다 칩시다. 산책 가는 길에 앞에가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바로 이곳은 지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길을 돌릴 겁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어떻게 할까요? 바리케이트가 있어도 그냥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강아지에게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이곳을 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바리케이트가 무엇인지 모르고 거기에는 경찰이나 거기에 있는 어떤 사고 상황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도 바리케이트가 눈에 보이니까 그렇지만 바리케이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 보이지 않는 문화, 보이지 않는 정보들에 의해서 주변이 형성되어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핵심 파악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의 아주 뛰어난 책사들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사람은 다 이해를 해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는 핵심 파악이라고 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미리 알아내는 거, 핵심을 파악하는 겁니다. 미리 아는 겁니다. 핵심 파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아는 것은 능력이 됩니다. 글읽기에서도 핵심 파악을 하는데 다른 사람도 파악을 하는데 나도 파악을 한다. 이건 보통이죠. 다른 사람 파악하는데 나는 못한다. 능력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빨리 파악한다. 능력이 있는 거죠. 언어 인지에서 글을 읽고 상황을 파악하는 거. 상황에서 상황 속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핵심 파악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핵심 파악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 상황에서 핵심 파악은 분명히 낱개의 데이터들을, 낱개의 개체들을 내가 이해하고 그 개체들과의 관계를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언어에서는 하나의 단어, 문장, 문장과의 관계, 그리고 문장의 결합체인 핵심,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글을 잘 다룬다라는 것은 상황에서도 그런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핵심 파악 기술을 한번 가지고 정리를 해볼까요? 핵심 파악을, 언어를 가지고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정보 설계의 4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개념이 있을 때, 단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단어도 될 수 있지만 개념이 있을 때 동류관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과, 배, 감은 상위 개념으로 과일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걸 동류관계라고 그래요. 두 번째 개념은 포함관계입니다. 서울시 강서구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강서구, 한 개가 종속이죠. 그러면 구체어는 강서구죠. 그럼 강서구를 가지고 서울시를 생각할 수 있죠. 만약 강서구를 가지고 서울시를 생각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서울시 강서구를 다 써줘야 되거나 아니면 서울시를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강서구를 생각할 때 서울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구체어인 강서구를 쓰고, 서울시 강서구 종로구 한다면 이것은 둘을 합쳐서 서울시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울시를 씁니다. 그래서 포함관계에서는 이런 규칙이 적용되고, 세 번째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있죠. 이럴 때는 결과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 말하고 싶어요? 수면 부족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면 부족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요약할 때 또 설계할 때 핵심입니다. 수면 부족을 먼저 선택하고 뒤에 모기 때문에라는
이유에 뭐기 때문이 들어가겠죠. 네 번째는 비교 관계입니다. 비교에는 대등 비교하고 강조 비교가 있는데 대등은 둘 다 필요한 것이고 강조는 하나만 필요하죠. 여기서 너는 작다라는 강조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계할 때는 너는 작다가 앞에 기록되지만 뒤에 나는 키가 크지만이 뒤에 기록되겠죠.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도를 말합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이 핵심을 파악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의 네 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이 네 가지를 찾기 위해서 참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좀 연구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관계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정보를 보시면 어휘관의 그 관계를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몇 개가 있는지 보세요. 유의관계, 반의관계, 모순관계, 상하, 전체, 상대, 교차, 인접, 동의, 상극 등등 이렇게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30여 개에 가까운 관계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사실 저도 매우 혼란스럽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 30가지에 가까운 관계들을 이 4가지로 정리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인지문법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정말 효과적인 관계들의 결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4가지 관계를 가지고 이제 모든 3차원 세계의 관계들을 풀어갈 수 있죠. 물론 30개의 관계들은 사실 있는 거지만 중복된 것들이 많아서 중복 관계를 전부 상위 관계로 분류했을 때 이 4가지 관계로 최종 정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30가지는 다들 이 아래 하위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이제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핵심 파악과 설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모두 질문이 활용됩니다. 앞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상대방 마음을 읽고 형편을 읽고 하늘의 날씨를 읽고 신호를 읽기도 한다. 글 읽는 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런 여러가지 기 가운데 하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지문의 주제문을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자, 주어 쓰고 동사가 있어요. 주어하고 관계된 자료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읽기의 중요성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문장 읽기의 중요성 그럼 제가 또 묻게 돼요. 중요성이 뭐죠? 이렇게 묻게 되죠. 또 아니면은 글읽기의 가치 이렇게 글읽기의 가치가 또 뭐죠? 이렇게 묻게 되죠. 예. 아니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 읽으면서 사는 인간 그럼 뭘 읽는데요? 어떻게 읽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질문 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문장 쓰고 나서 제가 그 문장을 써놓은 주제와 제가 분석한 주제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 주제 파악하셨나요? 자, 여러분 주제 파악한 거를 전부 기록해 두시고요. 이제 저하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한눈에 우리가 이 주제가 뭔지를 보이면 더 좋겠죠. 아마 이제 이렇게 핵심 파악과 설계 훈련을 하다 보면 정확한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방법을 사용하죠.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자,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뭐가 궁금하세요? 자, 이때 질문할까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먹었다. 뭐가 궁금하세요? 무엇을이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무엇이 궁금하세요? 무엇을 읽으면서 산다. 무엇이 필요하죠? 자, 무엇이 없네요. 그럼 이것은 이 문장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부족 상태의 문장이죠.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여기에 무엇을이 나와 있네요. 마음을 읽기, 세상 형편 읽기, 하늘 보면 날씨 읽기, 길에서 신호 읽기. 여기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 읽기, 형편 읽기, 날씨 읽기, 신호 읽기를 하면서 산다 이 말이죠. 신호를 읽으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됐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긴 문장이다 보니까 뒤로 뺐는데 그럼 줄여서 이걸 이 안에다 넣어준다면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사과, 배, 감을 줄여서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추, 상추, 시금치는 뭐라고 하죠? 채소라고 합니다. 그럼 과일과 채소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묶게 되면 이거는 과일, 채소를 묶어서 청과류 또는 과채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뭐만 넣으면 돼요? 우리는 먹으면서 산다. 우리는
과체류를 먹으면서 산다. 청과류를 먹으면서 산다 하면 이 내용이 다 줄여진 거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줄여볼까요? 마음 읽기, 형편 읽기, 날씨 읽기, 신호 읽기.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예. 결국 이것은 전 영역이죠. 인간의 마음, 사회 형편, 자연, 모든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을 읽으면서 산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읽으면서 산다고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필요가 없는 문장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글 읽는 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이다. 자, 그렇다면 얼른 보면 저자는 이 글 읽는 일부터 이 뒷부분을 말하고 싶어 하나요? 앞부분을 말하고 싶어 하나요? 예. 얼른 봐도 뒷부분이죠. 자, 그러면 글 읽는 일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런 읽기 가운데 하나이다. 요걸 얘기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주제문을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라고 주제문을 잡으셨다면 틀렸다는 거죠. 일부만 얘기한 겁니다. 요걸 말하기 위해서 전제로 뭔가 지금 제시하는 내용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일까요?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면 글 읽는 일은 여러 읽기 중에 하나이다. 여러 읽기는 요거죠. 글 읽는 일은 여러 읽기. 여러 가지 읽기죠. 요게 아까 모든 것을 읽는 여러 가지 읽기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읽는 여러 읽기 중에 하나이다. 그럼 주제문으로 한다면 글 읽는 일은 하나이다. 여러 읽기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살면서 읽는 여러 읽기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이 다 일이 들어오죠. 네. 그럼 글 읽는 일은을 주어로 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주어를 그냥 우리로 여기서 잡는다면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라는 동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자 뭐가 궁금해요? 우리는 읽으면서 뭘 읽어요? 이거 글 읽는 일, 글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모든 것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글 읽는 일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둘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글 읽으면서 산다. 근데 앞에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읽고 글도 읽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과 글이니까 뒤에는 글도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는 글도 읽으면서 산다. 그럼 앞에는 모든 것을 읽듯이 라고 앞에 붙여주면 되죠.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읽듯이 글도 읽으면서 산다. 그럼 이러한 여러 가지 읽기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자, 이것을 설계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 문장을 매핑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문장 정보입니다. 자, 주제 문장을 쓰겠습니다. 제일 먼저 두 가지 방식으로 쓴다고 그랬죠. 우리는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번입니다. 번호를 붙여야 됩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산다. 읽으면서 산다. 읽고 산다. 네. 2번이 읽으면서 산다. 자, 3번은 뭐가 궁금해요? 무엇을 읽으면서 산다? 예. 글도 읽고 이것도 읽습니다. 두 가지 읽기를 나눠놨죠. 그랬으니까 글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앞에 것을 몽땅 묶어서 모든 것을 읽고 살듯이 읽듯이 글도 읽으면서 산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검문을 해보면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모든 것을 읽듯이 그 다음에 글 읽는 일도 글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읽기 우리가 읽으면서 살아가면서 읽는 것처럼 여러가지 읽기 가운데 하나 글도 여러가지 모든 것 읽듯이 글도 그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서 이 글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글 읽기로 가도 되겠죠. 글 읽기는 2번 이다. 3번은 뭐겠어요? 뭐뭐 중에 하나이다. 예, 이렇게 되겠죠. 4번은 여러 읽기 중에 하나이다. 여러 읽기 중에 하나이다. 자, 어떤 읽기? 5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읽기 중에 우리의 삶의 여러 읽기 중에 하나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설계로 바꿔볼까요? 예. 그럼 아래 걸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설계도는 그러면 읽으면서 사는 인간. 그러면 읽고 사는
인간. 자, 그럼 읽고 사는 인간입니다. 크게 몇 가지로 읽나요? 자, 먼저 마음 읽기, 그 다음에 형편 읽기, 그 다음에 날씨 읽기, 그 다음에 신호 읽기, 그 다음에 글읽기를 문장 읽기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찾으면 문제가 심각해졌네요. 그럼 요대로만 본다면 우리는 5가지를 잊고 사는 인간이다. 그러면 결국 처음에 하는 이 부분이 되죠. 예, 글도 읽는다라는 이 관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자, 이 4개는 이것과 다르죠. 그래서 이 4개와 이것을 다르게 본다면 글도 읽으면서 산다라는 말은 특별한 읽기라는 거죠. 여러가지 읽기 중에 글 읽기는 다른 것이다 라는 읽기입니다. 그럼 이 4가지를 일반적 읽기라고 하고, 읽기, 그 다음에 요 4가지를 일반적 읽기라고 돌려주고요. 아래를 특별한 읽기로 바꿔주면 되겠죠. 특별한 읽기 하면 문장 읽기는 특별한 읽기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읽으면서 읽고 산다고 그랬죠. 우리는 읽으면서 산답니다. 그 다음에 뭘 읽으냐? 요걸 읽는다. 일반적 읽기. 요걸 읽는다. 글 읽기. 특별한 읽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그대로 글로 요약한다 해도 우리는 읽고 산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걸 읽고 특별하게는 글을 읽는다. 라고 정리하면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네, 이렇게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재밌죠? 자, 이것이 바로 문장을 설계하는 방식이죠. 자, 여러분이 썼던 주제 파악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자, 이것을 다시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그 다음에 글도 읽으면서 산다. 또 모든 것을 읽으면서 살듯이. 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재미있죠? 자, 핵심을 파악하는데 방금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계속 질문했죠? 우리 읽으면서 산다. 뭐가 궁금해? 예, 무엇이? 무엇을 읽어요? 예, 이것을 읽는다. 그럼 이것은 이것은 어떻게 줄여 쓰는가? 자, 이것을 요약하면 마음을 읽고 형편이 있고 이것을 상위 개념으로 정리한다면 무슨 관계인가? 이것은 서로 무슨 관계가? 동류 관계죠. 예, 마음과 형편과 날씨와 신호는 동류죠. 그래서 상위로 만든다면 이것은 모든 것이다. 그럼 모든 것을 읽으면서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을 따라서 답을 찾아가고 답을 찾아내니까 결국 주제문이 나오고 설계도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리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딸을 낳으면 딸아이 몫으로 논두렁에 오동나무 몇 그루를 심고 아들을 낳으면 선산에 그 아들 몫으로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 자, 정리해볼까요? 자, 이거는 지금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서가 다르죠. 심었다가 먼저입니다. 예, 심었다가 먼저죠. 왜냐하면 딸을 낳으면 심었다니까 낳으면 심었다라고 말은 심었다가 낳으면의 뒤죠. 인과죠. 낳고 심었으니까 과니까 심었다가 주동사가 됩니다. 자, 그럼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를 찾아봅니다. 자, 주어를 찾아보면 결국 심었다 누가 심었어요? 예, 누구를 찾는데 딸을 낳으면이니까 결국 부모겠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논두렁과 선산에 심었다면 현재 부모들은 아니네요. 그럼 우리 조상 부모들입니다. 그냥 그래서 합쳐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상들은 심었다 뭐가 궁금해요? 예, 여기서 심은 것들이 뭔지 볼까요? 소나무, 잣나무, 그 다음에 오동나무. 그러면 합쳐서 뭐가 돼요? 나무죠. 예, 나무를 심었다. 자, 이제 뭐가 궁금해요? 예, 여기서 궁금한 내용을 찾아보면 언제 심었냐? 왜 심었냐? 어떻게 심었냐? 얼마나 심었냐? 어디에 심었냐? 이런 게 궁금하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순서가 잡혀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조상들이 나무를 심었다 했는데 그냥 나무를 심었다 하면 그냥 일상적인 나무를 심은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 지문이 떠오르도록 하려고 하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딸아이 몫으로, 자녀의 몫으로 나무를 심었다.
라는 말과 그 다음에 어디에 심었다라는 말과 자녀 출산시 심었다. 아무래도 나무를 심은 이유가 출산시라는 것이 제일 먼저 궁금한 거죠. 출산시가 제일 먼저 궁금합니다. 그래서 출산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출산시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부터 궁금한 거는 이제 왜 나무를 심었냐? 예, 자녀의 몫으로 심었다. 딸아이와 아들의 몫으로. 자, 어디에 심었냐? 논두렁과 선산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특징은 뭘까요? 땅이죠. 그런데 딸아이 몫이고 아들의 몫이니까 그 땅의 종류라는 것은 남의 땅, 국유지, 나의 땅, 사유지, 국유지, 그 다음에 뭐 타유지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몫으로 심었다면 자신의 땅이 되겠죠. 예, 자기 땅에. 그럼 얼마나 심었냐? 예, 몇 그루의 나무를 이렇게 심었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주제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주제문과 지문과 주제문이 거의 비슷하다. 좀 줄여라. 너무 길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씩만 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 출산 시 자녀의 몫으로 자신의 땅에 나무를 심었다. 말이 되죠? 예. 더 길대요. 더 빼달래요. 그럼 하나 더 뺍니다. 조상들은 출산 시 자녀의 몫으로 나무를 심었다. 더 빼달래요. 우리 조상들은 출산 시 나무를 심었다. 더 이상 뺄 수 없죠. 우리 조상들은 나무를 심었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이 문장에 들어있는 그 뉘앙스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빠져버립니다. 출산 시 심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최소 줄일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걸 주제문이라고 그러고 핵심 주제문이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연결하게 되면 이거를 요약 주제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요약 주제문은 이 내용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죠. 자, 보시면 딸을 낳으면 출산시 딸아이 몫으로 자녀의 몫으로 눈두렁에 자신의 땅에 몇 그루 나무를 아들을 다 있죠. 한 단어도 빠짐없이 다 표현되는 것이 바로 핵심 설계 인지 기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전부 질문이 활용되고 있죠. 이렇게 계속 질문을 사용해서 질문의 순서를 가지고 인지력을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문장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지만 조금 더 큰 규모로 간다면 이제 질문은 매우 방대한 어떤 변수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서부터 훈련해서 인지의 순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결과가 체계화된 설계 기술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때때로 책을 누구에 빌려주는지, 연세를 어디에 두는지, 안경을 어디에 두는지, 때로는 보기대로 무엇하러 두는지 몰라 당황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어는 뭘까요? 예, 여기서는 뭐 한 문장이니까 주어는 우리는입니다. 자, 우리는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동사라고 그랬죠. 동사가 뭐죠? 예, 있답니까? 아니면 당황하는 때가 있답니까? 예, 당황하다라는 원형이 있죠. 예, 그래서 당황하는 때가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뭐가 궁금합니까? 우리는 당황하는 때가 있다. 왜? 왜 당황하죠? 예, 몰라서. 무언가를 몰라서죠. 자, 그래서 몰라서 당황하다. 근데 이 몰라라는 말은 이제 일단 써봤습니다만은 뒤로 가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자, 뭘 몰랐어요? 예, 크게 여기서부터 책을 누구에게 빌려주었는데 대해서 무엇하러 들어왔는지까지가 지금 무엇을에 대한 내용이죠. 무엇을 몰라요? 예. 그럼 무엇을 몰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냥 어떤 일을 몰라서 그냥 크게 보면 빌려주고 뭐 어디에 두었는지 위치를 몰라서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엇하러 들어왔는지 이거는 사물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이거는 행동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죠. 둘을 합치면 그냥 어떤 일이죠. 그냥 어떤 일을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다. 언제? 때때로. 가끔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심각한 문장이 되죠. 이 말은 여기하고 같은 문장인가요? 여기는 이 말로 본다면 어떤 일을 무지해서 당황한다 이런 뜻이고 이쪽은 내가 어떤 것을 잊어버려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몰라라는 단어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황할 때가 있다. 이때 몰라라고 쓰면 안 되죠. 원 목적이 바로 망각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망각하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이 어떤 일을 가끔 이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죠. 자, 여기서는 짧은 문장이니까 설계는 하지 않고 일단 핵심 파악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직장인 학교에 나가기 전, 사문학 공부하기 전, 또는 친구와 대화하기 전 잠깐 동안 시간을 가지고 기억해주는 하는 일을 이리 마음에 정한다. 자, 주어는 뭘까요? 주어가 없네요. 그럼 주어가 없으면 동사부터 찾는다고 그랬죠? 자, 동사는 무엇일까요? 예, 정한다겠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한다. 자, 그럼 주어는 뭘까요? 정한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정한다가 되겠죠? 예, 여기서 누가 있어요? 우리는 또는 나는이죠. 그러니까 3인칭으로 그냥 하면 우리는이 되겠죠. 예, 우리는 정한다. 뭐가 궁금해요? 무엇을 정하냐? 자, 기억할 일이죠. 예, 기억할 일을 정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하죠? 예, 우리는 기억할 일을 정한다. 어떤 기억할 일 또는 어떻게. 자, 기억할 일인데 뭐 하기 어떤 때에, 그렇죠? 어떤 때에 또 어떻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기억할 일을 어떻게 정한다. 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기억할 일을 정하냐 이거죠. 그러면 학교 나가기 전, 공부하기 전, 친구와 대화하기 전, 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를 앞에 부분 학교 나가기 전, 공부하기 전, 대화하기 전,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묶여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이라고 묶어버리면 되겠죠. 네, 어떤 일을 하기 전.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두느냐, 그 다음에 어디에 정하느냐. 예.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냐 하면 잠시 동안이죠. 잠깐 동안. 그런데 여기에 미리 마음에 정한다. 미리라는 개념하고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일을 어디에 정하나요? 예, 당연히 마음이 정하겠죠. 그러니까 굳이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또 미리라는 말도 이미 여기서 앞에 뭔가 하기 전에가 있으니까 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 미리 하겠죠. 예, 그건 없어도 되는 생략을 해도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제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공부 잘하는 내 동생과는 달리 나는 언제나 공부를 시작하니 방을 청소하고 책상을 치우고 서랍을 정리하고 옆을 강로 지쳐 정작 공부는 못하게 된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도 제일 먼저 주어는 나는이 되겠죠. 나는. 자, 동사는 못하게 된다. 자, 뭐가 궁금해요? 여기서 공부를 못하게 돼요. 여기서 문장이 공부는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공부를로 바꾸면 되겠죠. 공부를 못하게 된다. 자, 뭐가 궁금해요? 왜? 왜 못하게 돼요? 자, 쭉 보니까 뭐 하고 뭐 하느라고. 근데 여기서 뭐 하느라고 지쳐서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지쳐서 못하는 거죠. 예, 지쳐서. 그럼 왜 지쳐요? 예, 이거 하느라고. 방을 청소하고 책상을 서랍을 정리하고 불 깎느라고. 이게 뭐 하는 거죠? 예, 뭔가를 준비한다. 공부를 준비한다. 아니면 어떤 잡일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방을 청소,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하는 액션이니까 뭔가 공부를 준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변 정리를 하는 건데 그 공부하기 전에 주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공부 준비를 하느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럼 뭐가 궁금하세요? 이제 언제 하느냐? 공부를 시작하기 전이죠. 공부 전, 공부 시작 전에. 항상이냐 가끔이냐? 항상이죠. 언제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 공부 잘하는 내 동생과 달리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냥 동생과 달리라고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동생과 달리라는 말은 이미 내가 못한다니까 동생은 그렇지 않는다는 소리니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강요한 그릇된 역사관으로는 라고 나옵니다. 한민족은 주체의 능동적 행동할 수 없다는 것, 독자인지 발전이 불가능했다는 것, 한민족과 일본의 뿌리가 같다는 것이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일본으로부터 먼저 주어를 해봅시다. 일본은 강요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일본은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동사는 뭐가 돼요? 강요했다가 되겠죠. 예, 그러면 뭐가 궁금해요? 무엇을? 예, 그릇된 식민사관을 강요했죠. 이것을 그릇된 역사관으로 그릇된 역사관인데 이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냥 이렇게 그릇된 역사관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릇된 역사관을 하려면 앞에다가 역사관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릇된 식민사관이면 이 자체가 식민사관이에요.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이. 예.
그래서 식민사관으로 하면 이 전체가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강요한 주체, 우리에게 강요했죠. 일본이 강요했고 우리 대상은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강요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식민사관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써줘야 된다면 다음처럼 되겠죠. 일본이 우리에게 강요한 그릇된 역사관은 이라는 것이 주어가 됩니다. 식민사관은, 역사관은, 그러면 역사관은 하고 밑에다가 써도 되겠죠. 이다. 무엇이다? 세 가지 요소입니다. 네. 자, 능동적으로, 한 문장은 주체적인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동성이란 뜻이죠. 독자적 자본주의 발전이 불가능한, 독자적 독립적 발전의 불가성, 그 다음에 일본과의 일체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한민족의 수동성, 그 다음에 독자적 발전 한계, 세 번째는 일본과의 일체성, 이렇게 정리해주면 식민사관은 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같이 풀려나가겠죠. 자, 다음 문제는 두 문장을 합치는 것입니다. 이제 문장이 두 문장을 합치고 그 다음에 긴 문장이 주제 파기되고 설계로 바뀌는 과정이 이제 계속됩니다. 자, 토끼는 어느 날 거북이에게 함께 경주하자고 제안했다. 거북이는 속도보다 운동 차원에서 경주하는 걸 수락했다. 자, 두 개를 합친다면 주어가 하나야 되죠. 자, 주어가 하나가 되려면 먼저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1번과 2번은 무슨 관계입니까? 거북이는 제안했고 토끼는 제안했고 거북이는 수락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관계는 제안과 수락이니까 인과죠. 네. 그래서 인과에서 주어는 과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북이는 자 이제 과가 주제 문장이면 동사는 수락했다가 되겠죠. 자, 무엇을 수락했어요? 경주하는 것을 수락했습니다. 경주 제안을. 그런데 경주 제안이 누구의 제안이에요? 토끼의 제안이죠. 자, 왜 수락했어요? 네, 운동 차원이죠. 예, 속도는 여기서 굳이 안 넣어도 되겠죠. 아니면 여기 속도가 느린 거북이는 아니면 속도보다 운동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처리가 되죠. 어느 날 거북이와 함께 경주하자고 제안했다. 이 내용이 토끼의 경주 제안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끝납니다. 자,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지는 데 있어서 먼저 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해설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나는 내 친구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그 친구는 자기 남편과 같이 가는 조건 내 제안을 수락했다. 자, 이것도 무슨 관계입니까? 제안했고 수락했으니까 인과관계입니다. 그럼 뒤에가 결론이죠. 예, 결과니까 여기에 주어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내 친구가 되겠죠. 1번. 동사는 수락했다고 뭘 수락했어요? 내 제안입니다. 어떤 제안이요? 여행 가자는 제안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왜 수락했어요? 남편과 같이 가는 조건이었죠. 부부동반이라는 말로 쓰면 되겠죠. 자, 이러면 여행을 가자는 여행 제안,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떨까요? 홍길동은 나누어 주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화가 난 관리들이 홍길동을 잡기해서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이것도 인과죠. 네. 홍길동이 이렇게 하니까 관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과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화가 난 관리들이 되겠죠. 동사는 걸었다가 됐고, 자, 뭘 걸었어요? 포상금이겠죠. 자, 포상금을 걸었는데 이유는 홍길동을 잡기 위해서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이 문장에 나와 있네요. 화가 난 탕가루 재산을 훔쳐 가난하게 나누어 준 홍길동 있죠. 이걸 다 쓰기 좀 그런데 이걸 줄여서 쓴다면 이걸 뭐라고 하나요?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의적 행위를 한, 그렇죠. 의적 홍길동이라고 표현해버리면 이 문장이 다 처리가 되죠. 의적이란 말 속에 이게 다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설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국에가 빠졌네요. 전국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인류는 지구상에 등장한 뒤 수백만 동안 채집과 수렵 생활을 해왔다. 두 번째, 자연적으로 다른 식물을 채집하고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생활은 다른 동물과 상과 별로 다름없었다. 자, 이 문장은 두 가지 어떤 관계입니까? 수렵 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연적으로 다른 식물을 채집하고 라는 말은 채집을 설명하는 거고 이것은 수렵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일이 포함되죠. 그럼 포함해서 얘가 주문장이고 종문장입니다. 그럼 주문장이 주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1번은 인류가 되겠죠. 해왔습니다. 뭘 해왔어요? 채집과 수렵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채집과 수렵 생활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궁금해요? 자,
여기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식물을 채집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라는 식물이니까 여기 앞에 들어가니까 빼도 되겠죠. 그다음에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생활이 수렵생활이니까 여기도 굳이 수식을 안 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달라진 것은 수백만 년 동안과 그 다음에 다른 동물의 삶과 다름없었다.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인류는 채집과 수렵생활을 했다. 예, 여기서 어떤 상태의 채집과 수렵생활이냐, 다른 동물과 다름없는. 예, 그래서 4번이 어떤 상태, 바로 다른 동물 삶과 같은 그런 채집과 수렵생활을 해왔다고 수식어로 갖췄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시간의 문제겠죠. 예, 이렇게 수백만 년 동안 이렇게 정리해주면 처리가 끝나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질문이죠. 네,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는 그 문장과 관련되어 있고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훈련하게 된다면 아이들과 또 어른들도 매우 탁월한 사고, 인지력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교육에 참여했던 학생들 그리고 성인들에 대한 그 소감을 잠깐 보시면 좀 놀랐습니다. 자, 학생 소감문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영재를 천재로 나만 알고 싶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너무 놀랍다.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사도 놀라게 한다. 공부 비밀 열쇠다. 슈퍼 최대박 울트라 비밀병이다. 왜 나만 알고 싶은 것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알려주고 싶지 않다. 엄청나다. 오늘보다 더 큰 선물이다. 예, 신기하고 진기하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평생 잊을 수 없는 교육. 자, 얼마나 마치 어떤 종교 집단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소강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주연수원에서 했던 내용인데, 자, 유익한 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구조화, 구조적, 정리 노하우, 체계적, 다 논리적 체계와 구조화라고 그러죠. 학습의 활용 방안도 구조적, 그 다음에 정리, 정리, 요약 정리, 업무에도 활용 방안이 연고, 업무 정리, 계획, 구상, 업무 계획. 자, 인간의 핵심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이죠. 설문 소감에 따라서 대단해요. 학문의 최고 경지입니다. 감동적인 강의, 많은 사람이 함께 했으면, 빠른 시간 학교에 접목했으면, 새로운 세계를 맛본 느낌입니다. 한 줄기 빛을 본 느낌입니다. 네, 이런 굉장한 소감들이 있습니다. 건의사항도 초등령이 필요해요. 너무 짧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짧아요.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 네. 그리고 설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수업 중에 활용한다면 학습 역량 개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무려 100%죠. 그렇다까지 포함하면 100%입니다. 이건 제가 좀 묻기 어려운 질문을 물었습니다만은 영재 교육과 유대인 교육보다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물었는데 무려 95%가 정말 그렇다 71%죠. 학습력이 떨어진 학생도 인지력 개발이 가능하다는 질문에도 거의 95%가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알아내는 힘, 질문을 통해서 인지력을 개발하는 이 효과적인 방법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학교에 정말 접목해 간다면 놀라운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우이독경 학생들까지 모두 참여해도 이를 통해서 언어 인지력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언어 인지가 개발된다면 우리의 모든 인지력은 다 깨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핵심 파악 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러한 훈련 인지력의 위력이 바로 인지역량 위력이 바로 여기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8장부터는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정보를 표현하는 과정. 네. 여기서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과 정보를 표현하는 과정이겠죠. 이제 정보를 표현하는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보를 생각하는 과정, 정보를 가지고 사고하는 것은 이미 이 모든 속에 다 들어있는 기제입니다. 그리고 설계와 핵심 파악은 사고하는 바로 기술 자체죠. 질문이 또 사고의 자체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정보 이해 영역, 정보 표현 영역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는 정보의 사고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럼 8장에서 다시 보도록 하죠.